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청와대에서 대국민 특별 연설을 합니다. 남은 1년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집권 마지막 해 성과를 내야 할 과제를 계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취임 4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대국민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지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과 남은 1년 국정 운영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5년 차로 접어드는 문 대통령에겐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가 제1과제입니다. K방역의 성과로 확진자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OECD 37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9,9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한 정부가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최대한 당길 수 있을지, 백신 기술 이전 등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남은 과제입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 된 집값 안정도 숙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4년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5번 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올해 초 사과와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키를 잡은 LH의 임직원 투기 의혹으로 빛이 바랜 상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비 안정과 청년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맞춤형 정책 요구에 정책 조정 논의 중인 여권이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성과에도 다시 답보 상태로 돌아간 한반도 문제.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관건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의 긴밀한 조율을 통한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약 7%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령층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65세 이상, 69세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의 95%는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또 전체 치명률은 1.5%지만 60세 이상 환자는 5.2%로 치솟습니다. 이처럼 특히 위험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사전 예약이 확대됩니다. 65살에서 69살까지 노인은 오늘부터, 60살에서 64살은 사흘 뒤인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자녀들이 인증을 거쳐 대신 예약해줄 수도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약이 끝나면 60대 후반과 70대 초반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60대 초반은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백신 접종 전에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 확진자 수가 최대 4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접종 이후 그 숫자가 20명대까지 낮아졌다는 사례를 들어 거짓 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종 순서가 오면 백신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접종 예약과 접종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367만 4천여 명, 우리 국민의 약 7.2%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다음 달까지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려면 앞으로 52일 동안 933만여 명, 하루 평균 17만여 명이 접종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 필수 요원 우선 접종 대상인 경찰은 10명 중 7명이 1차 접종을 마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대상자 11만 7천여 명 중 8만 4천여 명이 백신을 맞아 71.7%의 접종률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석하는데 이 지검장 측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당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심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준다면 이 지검장은 향후 거취를 놓고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심위가 이 지검장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이 지검장은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오늘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채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오늘 여야간 접촉이 예정돼 있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눈앞에 두고도 여야 간 특별한 기류 변화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한 쪽은 여당입니다. 장관 임명 문제를 놓고 다소 엇갈린 의견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도 있지만 임명을 못할 정도로 후보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여당은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청문 전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야당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을 부적격하다고 한 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적격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과 총리 인준 문제,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협상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드러난 입장 차이는 상당하지만 여야 모두 일단 서로 만나보려는 의지는 여전한 상황. 오늘 오전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기로 했고 오후에는 원내 대표들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대통령 특별 연설이나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436명, 해외 유입 27명으로 총 463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136명, 경기 135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1,878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367만여 명이 마쳤습니다.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9달 전 입양된 피해 아동은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그제 저녁 7시 반쯤 만 2살 A양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A양을 데리고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에 들렀다가 상태가 위중하자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올 때는 저희 병원에 엄마만 이렇게 왔고 그때부터 의식이 약간 있었죠.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처치와 CT 촬영을 하던 도중 아이의 온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심각한 뇌출혈로 위독한 상태라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아버지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며 잠든 뒤 몇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 부부는 A양을 지난해 8월 입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함께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전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수술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은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충주시 계명산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한 주유소에선 주유를 마친 차에 깔린 직원을 시민 10여 명이 구조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철 기자가 전합니다. 새벽 시간 산 정상 부근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계명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은 진화 인력 55명이 투입돼 2시간여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 등은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잠들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울산 울주군에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비닐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으로 3시간 넘게 불길이 계속되는 등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나자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2명은 긴급 대피했고 한국인 1명은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정차된 한 차량 주변에 몰린 시민들, 차량을 들어올려 아래 깔렸던 4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주유를 마친 뒤 이동하다가 주유소 직원을 들이받았습니다. 직원은 사고 직후 계속 이동한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끼어 5m 정도 끌려갔습니다. 다른 직원과 손님 10여 명은 차량을 들어올려 여성을 끌어냈고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경제의 토대라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 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내 일부 자동차 생산업체 등의 조업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가 미래 경제의 토대며 현재 공급망 해소 문제가 최우선적인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어느 정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입니다. 러만도 장관은 그동안 미국 내에서 충분히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 법안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덜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5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는 반드시 민간 부문과 연계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500억 달러 내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연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까지 포함한 관련 기업 대책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를 경제는 물론 안보 문제와도 연계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만도 장관은 미국이 뒤처져 있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며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03포인트 상승한 3,214.23에 코스닥은 3.8포인트 오른 982.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 속에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삼성증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철강 가격 상승에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며 철강주가 연일 오름세입니다. 반면 금호석유는 연이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보다도 더 기울어진 탑이 독일에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다우제나우. 14세기에 만들어진 성곽 일부인데요. 처음엔 수직 높이가 24m에 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16m가 됐습니다. dass wir den Turm begehbar machen können. Auch jetzt, dass eine Plattform da oben drauf kommen könnte für Touristen, Besucher. 기네스북 등재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건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한 교회의 기울기는 5.19도. 다우제나우 탑은 이보다 조금 더 기울어져 5.22도인데요.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네스북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작업 후에는 이런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 역사가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동식물로 유명한 갈라파고스 제도. 54세의 마리아 씨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산타크루즈 섬에서 유기농 커피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녀의 농장을 포함해 이곳 농장의 75%는 소유주가 남자들이지만 정작 현장 노동 인력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En el campo hay muchas veces mujeres trabajando, pero quien se ve al frente es un hombre. Es la cara con la que se quiere negociar.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남자들은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낚시를 나갑니다. 그것도 낚시 준비와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성들이 도맡아서 처리합니다. Generalmente las que organizan el día de pesca, las que organizan la venta de lo que llega de la pesca, la gestión del dinero.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갈라파고스에 한 달에 생산되는 식량은 600톤 정도. 주민 3만여 명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선 최소 2배가 더 필요한 상황인 만큼 여성들에게 의존만 하는 남성들이 생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는 절경을 자랑하는 자연경관이 많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101번 지방도, 동쪽 우루무치에서 출발해 서쪽 우슈바인거우까지 총 길이 300여 킬로미터 구간은 비경의 연속입니다. 蓝蓝的天，雪山作为背景，然后蓝蓝的水映照在那个水面上，非常非常的壮观，让你一来就忘不掉。 타클라마칸 사막에 위치한 신장 빠저우 위리현은 사막과 백양나무, 강과 호수가 한데 어우러진 곳입니다. 관광객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돌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실크로드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看到这里千年胡杨，还有浩瀚的沙漠，尤其是在这沙漠中间，居然还有一泼湖水，我觉得非常的神奇。 쓰촨성 충칭에 위치한 진포산.
비온 뒤 맑게 갠 진포산에는 거대한 구름 폭포가 소리도 없이 쏟아집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중국 서부 곳곳에서는 지금 겨울잠을 자던 비경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연어 치어를 일본 홋카이도 동부의 늪에 방류합니다. 보통 연어 치어는 태평양을 돌아다니다가 4년 정도 지나 알을 낳기 위해 방류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홋카이도 동부는 봄철 해수온이 연어 치어에게 치명적일 정도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수온이 높고 먹이가 풍부한 바다와 이어진 늪입니다. 실제 지난 4년간 늪에 방류한 치어가 돌아오는 비율이 인근 강보다 3.5배나 높았습니다. 私たちは想定した数字をはるかに超える数字で、沼というものを放流場所として活用することでですね、資源回復というものにつなげていけるだろうと。 온난화도 연어 치어에겐 문제입니다. 치어는 보통 해수온이 13도가 될 때까지 연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온난화로 수온이 빨리 오르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먼바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연어 문제도 온난화를 막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농촌에서는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영농철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로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계속 지연되면서 극심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0여 제곱미터 넓이의 한 사과 재배 농가. 하루빨리 열매를 솎아내야 하는데 제때 일손을 못 구했습니다. 결국 자원봉사 인력을 신청해 10여 명을 배정받고서야 겨우 급한 불은 껐지만 다음 달 초까지 이런 솎아내기 작업을 2번이나 더 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없고 여기저기 달아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배 재배 농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다.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일당 8만 원을 주고서야 겨우 일손을 확보했습니다. 숙련도가 더 필요한 특정 작물은 일당이 13만 원 선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력이 없는 거죠. 비싸다고 안 쓸 수 없잖아요. 적절하게 써야 되니까. 4월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영농철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로 농촌 인력 수요의 4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계속 지연돼 전국적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이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좀 최소한으로 받는다고 해도 원활하지 않다는 게 가장 어려움이죠.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 등이 농촌 일자리 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일손 돕기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일손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외래충이 해마다 급격히 번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해충이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측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방제 작업이 한창인 자두밭입니다. 차량에 담긴 약재를 과수원 곳곳에 뿌립니다. 해마다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꽃매미 같은 해충은 과일나무 줄기나 열매를 찔러 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꽃매미 외에도 식물의 가지에 붙어 즙을 빨아먹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까지. 올해는 이런 돌발해충이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른 이번 달 초중순부터 부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봄철 이상고온으로 평년보다 아래서 빨리 깨어나 급격히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4월 중순의 일시적인 한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4월 하순에는 청주 지역 최고 기온이 29.7도를 기록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돌발해충은 알덩어리 형태로 산란한 뒤 열매 조직을 찔러 상처를 내거나 배설물로 그을은 뼈를 유발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알이 부화하기 전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또 농가 위치마다 알의 부화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알이 부화를 하기 전에 사전에 알집을 제거해 주셔야만 하고 전문가들은 과수 상태를 수시로 미리 살피고 지역별 부화 시기에 맞춰 전용 약재를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보험료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대신 내주는 대행업체 이른바 브로커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서 수수료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환급 관련 민원들입니다. 민원인이 모두 다른데 민원 형식은 비슷합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고 다시 금감원에 재신청한다는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민원 대행업체의 이른바 브로커 민원을 통한 민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은 한 해 5만 건 안팎. 전북에서만 지난해 보험 관련 민원이 1,6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브로커 민원인 것으로 보고 전북에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브로커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5%도 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선 수수료만 날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보험협회는 이런 대행업체들이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부추긴다며 형사고발했고 법원이 올해 초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관련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굳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데다 대기 확산이 잘 이루어져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길게 걸쳐 있는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는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20에서 60mm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부, 전북과 경북 지역은 5에서 20, 전남과 경남은 5mm 미만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경북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동안 내륙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가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는 낮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인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